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불볕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씨 계속되는데요. 참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한층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저희와 함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 며칠 우리 주식시장을 가장 크게 뒤흔들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좋은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에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관계를 핵심 골자로 해서 나머지 계열사를 각각 제일모직과 삼성생명이 관할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이 관할을 해왔고요. 비금융 계열사의 핵심 지분은 제일모직이 보유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 SDI, 삼성화재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일종의 순환 출자 구조를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순환 출자의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 오너 3세들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3.4%의 지분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오너 3세의 합병 법인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16.5%, 이부진 사장이 5.5%, 이서현 사장이 5.5% 등 모두 27.5%가 됩니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더하면 오너 일가의 지분이 30.4%가 되면서 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계열사 지분까지 계산하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기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지분이 4.8%로 바뀌게 되고요. 삼성전기는 2.6%, 삼성화재는 1.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들 계열사들의 지분을 모두 더하면 8.8%로 아까 말씀드린 30% 정도에 더하면 오너 일가가 40%에 육박하는 안정된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룹 전체가 순환 출자가 해소되고 지배구조가 단순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삼성물산을 한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던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제일모직이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보다 단순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4.1%를 제일모직 합병법인이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가 단순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2대 주주가 됩니다. 향후 삼성생명 지분을 둘러싼 계열사 재편에서 제일모직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계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회사에 동거하게 된 패션과 상사, 건설과 리조트 운영 등 사업부 재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같은 회사로 운영하기에는 업의 본질이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건설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의 재편과 맞물려서 이른바 해처무여식 재편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오너 일가의 삼성 SDS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5,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 SDS나 제일모직의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증권가의 관계자는 삼성 SDS는 삼성전자가 22%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지분을 팔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삼성 SDS에 물량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너의 관련 지분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삼성전자는 SDS 지분율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합병된 삼성물산 법인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각 계열사 지분이 집중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합병법인을 투자회사, 이른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주식 교환 등을 통해서 오너 일가가 투자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그 전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를 인적 불안하고 그리고 삼성 SDS 등 오너 일가 지분을 삼성전자의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제일모직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지분 주식교환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항상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렉시트, 브렉시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렉시트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그리고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그렉시트에 이어서 최근에는 포르투갈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포렉시트까지 많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리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이탈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경제 정치적 통합의 상징이었던 EU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U는 1993년 EC라고 불리는 유럽 공동체에서 발전해서 창립됐습니다. 유럽의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를 만들어서 유럽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의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해서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발언권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연합체입니다. EU의 회원국은 2004년에 25개국, 2007년에 27개국을 거쳐서 현재는 28개국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EU 국가들은 1995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단일 통화인 유로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고요. 이 유로를 쓰는 유로존에는 1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 경제가 흔들리면서 회원국에서 이탈하는 나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돼 있는데요. EU의 균열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 바로 그렉시트라고 부르죠.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IMF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분할금 72억 유로, 우리 돈 8조 8천억 원 지원을 위한 개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채권단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른바 그렉시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화폐인 유로화가 아니라 자체 화폐를 사용하면서 평가 절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그렉시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적지 않은 의견입니다. 그렉시트가 실제로 발생하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그리스의 민간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통화가치 절하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유로존의 나머지 국가의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위기 전염 우려가 생기면서 성장 후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유로존을 제외한 다른 금융시장에서도 적어도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더라도 대외 경쟁력이 낮은 산업구조로는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가 지정학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 등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국가들이 그렉시트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상황을 유럽 국가들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디폴트가 그렉시트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역시 EU 탈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브렉시트라고 불리는데요. 최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회원국들과 EU 협약 개정 협상에 나선 뒤 이를 토대로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 반-EU 여론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부담을 늘리고 있으므로 이를 막으려면 회원국 내 인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EU 협약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최대 수출 시장인 EU는 물론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수십 개 국가의 시장을 잃는 등 EU와 영국 경제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영국 총선 직후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회원국에 준하는 폭넓은 혜택을 다시 얻어내지 못할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일의 한 연구소는 브렉시트로 인해 최악의 경우 2030년 영국의 GDP가 14%나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은 결국 브렉시트를 실제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런 논란을 종결하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국민투표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과 그리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포르투갈의 EU 탈퇴설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포렉시트입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 총선이 예정된 포르투갈에서 여론조사 결과 앞서고 있는 사회당은 긴축에 반대하고 세면을 감면하고 임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포르투갈이 지난 2011년 재정위기에 빠진 뒤에 구제금융 조건으로 채권단에 약속했던 긴축 재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르투갈의 사회당은 그리스의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와 닮은 꼴입니다. 지난 1월 총선에서 긴축 반대 공약으로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 역시 채권단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르투갈에서 사회당이 집권한 뒤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처럼 재정 개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그리스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IMF는 포르투갈 경제에 대해서 포르투갈의 국제수지 개선이 수출 증가 때문이 아니라 수입 감소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리아 루이스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IMF의 경고에 대해 매우 왜곡된 시각이라며 IMF와의 갈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U가 분열할 조짐을 보이는 것, 우리나라 경제에도 확실한 악재로 보입니다. EU에서 회원국들의 탈퇴가 이어질 경우 유럽 실물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U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한 EU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이 새로 FTA를 맺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면 FTA의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우리나라 역시도 영국의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브렉시트, 그렉시트, 그리고 최근 나온 포렉시트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는 전시회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최근 미술시장, 미술 전시를 보면 설치나 영상 등이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풍경화는 조금씩 밀려나는 추세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출퇴근길이나 저녁에 산책하며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바로 풍경입니다. 우리에게 풍경화가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화이 갤러리에서는 일상 그리기 4인 4색전을 열어서 풍경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만의 시선과 기법으로 표현한 풍경은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만나 작가는 한때 입주 작가로 있었던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의 주변을 그렸습니다. 주로 밤의 한순간 문득 새롭게 보였던 풍경이 그의 소재가 되고 있었는데요. 낮에는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었던 모습이 밤에는 마치 파르테논 신전 기둥처럼 느껴졌던 경험을 유화물감을 뿌리고 문대어 전묘처럼 그리는 독특한 기법을 통해 표현해냈습니다. 또 이현호 작가는 도심에서 본 무성한 나뭇잎의 활기를 화면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전통 한지를 사용하지만 표면에 악교를 덧발라서 유화 같은 느낌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원근과 투시를 무시하는 풍경은 평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 산수화의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김현정 작가는 눈 온 날의 파주 출판단지 주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들녘 등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밀한 묘사의 유화에는 동양화적 정서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인 작가는 좀 더 자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라산의 숲속, 지리산의 고사목과 해맞이 등이 소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산이야말로 도시인의 가장 흔한 일상 탈출 공간이라는 점에서 또 일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묽은 유화물감으로 그린 경쾌하고 속도감 있는 넓은 붓터치에서 해방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풍경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서둘러서 구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죠. 백자 600점을 대규모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백자를 표현한 아름다운 식구부터 한 소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이 비어 좋기 만물을 담을만 하고 질이 희니 천성이 드러나네. 이 식구는 이정귀의 문집 월사집에 실린 조선시대의 시입니다. 이를 두고 술 취하여 병에 쓰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술자리에서 술병을 두고 지은 시라는 겁니다. 굵은 줄기를 교차시킨 매화나무, 꼿꼿하게 위로 뻗은 대나무와 함께 백자철화 맥주문 시명 호를 장식하고 있는 시입니다. 매화와 대나무, 시를 새긴 백자에는 문학적 흥취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조선을 이끈 사대부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미감을 백자에 반영했습니다. 성리학의 이념을 상징하는 매난국죽이 백자 분양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때로 성리학의 주요 개념을 요약한 도설과 중국의 이상적인 경치가 백자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사치와 호사를 경계했던 그들이지만 문방구류만큼은 백자로 제작돼서 각종 우아한 문방구류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 27일부터 서울 이화여대 박물관이 개최하는 조선백자 특별전을 찾으면 조선의 사대부들이 사랑했던 백자를 풍부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관 80주년을 기념해서 600여 점을 모은 대규모 전시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대부 취향의 백자 외에도 왕실용 백자, 지방의 백자 등을 정말 원없이 감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은 국보 10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자철화 포도문호는 단독 전시실까지 만들어서 관람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대형의 항아리에 포도 문양을 새긴 거의 유일한 자기로 회화성도 뛰어난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작들, 다양한 백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백자 전시회까지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주말에 찾으시면 좋을 만한 전시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성신양회인데요. 시멘트 업종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성신양회의 2분기 실적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순이익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7% 정도 늘어난 2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출하량이 2~3% 내외 증가했고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면서 영업이익은 1분기에는 마이너스 21억 원으로 적자폭이 조금 축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다른 시멘트사 대비 감가상각비가 높아서 비수기에는 적자가 원래 발생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2분기는 수도권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 전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업손익 개선과 함께 영업외 손익도 개선될 전망인데요. 2011년 3분기에 128억 원까지 증가했던 이자 비용이 올 1분기에는 7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차입금 감소와 이자율 하락으로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2015년부터 눈에 띌 만한 이익 증가와 재무구조 개선으로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015년 영업이익은 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9% 증가하고 차입금은 2014년 말 4,54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018년부터 출하량 대비 과도했던 감가상각비가 다른 시멘트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해보자면 먼저 수도권 출하량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폭, 다른 시멘트사 대비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015년 바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증가와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업종 중 가장 추천할 만한 종목으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양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원태현 시인의 그냥 좋은 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취향은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계절이라면 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각자 좋아하는 노래나 음식, 취미가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 그걸 왜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원태현 시인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는 시 한 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 원태현.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사라져버렸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인은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무언가를 좋아할 때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만큼 좋은 마음은 고민하지 말고 계속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참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